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통합사회 2 1단원입니다. 자, 인권보장과 헌법인데요. 자, 인권의 의미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인권의 의미는 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을 보장받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자, 인권의 특징 4가지를 잘 암기해 두십니다. 자, 보편성.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진다. 그래서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진다. 보편성. 자, 그리고 천부성. 천부성은 하늘이 부여했다 이거야. 하늘이 부여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부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진다. 그래서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진다. 국가가 없어도 하늘이 부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가침성. 그래서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누구라도 침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인권은 그래서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가침성. 그리고 항구성. 여러분, 항구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은 영원히, 영구히 보장되는 그런 권리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권의 발전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요건 이제 역사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대 이전에 신분제 사회였던 시절이에요. 신분제 사회였던. 그래서 왕과 소수의 귀족, 이런 어떤 지배층에게 대다수 사람들이 부당하게 차별받았다. 자, 그랬는데 뭐 이제 신학로 개척이 일어나고 이제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시민 계급은 이제 그때 당시 상공시민층이었는데요. 상공시민,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시민혁명은 이 상공시민층들이 일으킨 거야. 상공시민층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당시 이제 무역이나 공업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좀 축적했던 이제 상공시민층들이 이 왕과 귀족들에게 계속 차별을 받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이제 우리의 지위도 많이 올랐는데 왕과 이 소수의 귀족들은 계속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는구나. 우리의 인권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런 천부인권 사상의 확산으로 이 상공시민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명예혁명. 왜 명예혁명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고 젠틀하게 왕을 이제 갈아치우죠. 자,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자,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에게 미국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독립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프랑스 혁명 하면 일단 뭡니까? 사람들 죽이고 시작하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이제 주역이었던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 결국에는 막 죽게 되고. 하여튼 그걸 피 터지는 그런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죠. 그래서 많은 컨텐츠들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자, 이렇게 3대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인권선언들도 있는데요. 자, 미국이 이제 독립할 때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인권선언,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인권선언문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됐던 내용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사회. 그래서 이 국가가 그동안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이때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강조됐던 권리는 국가가 우리를 함부로 억압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권이 강조됩니다. 자유권. 자유권은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인간 평등하다, 평등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정권.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강조됐던 인권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 1세대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유권 중심이다. 플러스 이제 뭐도 있다고요? 평등권하고 자유권하고 플러스 평등권. 플러스 무슨 권도? 참정권도 이제 1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은 뭐라고요, 여러분? 상공시민층들이라고요. 상공시민층들은 뭐가 좀 있는 사람들, 쩐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업활동, 공업활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계층이에요. 얘네들을 가리켜서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유산계급, 재산이 있는 계급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민혁명이 일어났지만 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층은 상공시민층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거의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직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업, 재산, 특히 또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아직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적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이제 노동자들, 그리고 또 여성들,
우리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이런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영국에서 일어났던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영국 노동자들이 일으킨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영국의 노동자 참정권 운동입니다. 노동자 참정권 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자, 이때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인민헌장이라는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인민헌장.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성 참정권 운동도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20세기 이후에 여러 나라의 보통선거는 누구야? 보통 사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특정 연령에 해당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보통선거가 확립되게 됩니다. 자, 요랬던 상황에서 자,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인권의 범위가 좀 확대되게 되는데, 자,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사회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권. 자, 산업혁명 이후에 열악한 노동 환경. 자,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이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그래서 그리고 지금처럼 무슨 어떤 최저임금이나 뭐 아동노동 금지 뭐 이런 게 이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노동자들의 삶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 빈부격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가 좀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점점 커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19년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 독일에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독일 공화국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바이마르 헌법에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진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긴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사회권을 명시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회권은 뭐라고요? 자, 인간답게 살 권리예요. 인간답게 살 권리. 그래서 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잘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초로 사회권이 명시된 문서, 독일 바이마르 헌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명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2세대 인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세대 인권. 자, 그래서 잠깐 보면 그래서 2세대 인권은 무슨 중심이라고요? 사회권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 본 내용들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이제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미국 독립선언문. 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만약 어떤 정부든 이 권리를 침해한다면 정부 형태를 바꾸거나 폐지하는 건 국민의 권리이다. 자, 이거는 이제 로크라는 사람의 사회계약론 중에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는 우리 시민들이 계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정부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 프랑스 인권선언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면서 살아간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유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인간의 천부적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보존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자유와 평등, 재산권 보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차티스트 운동, 영국의 노동자들이 벌였다 그랬죠. 그래서 선거권 확대, 무기명 투표, 보통 선거권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참정권까지 얘기하지는 않아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 한번 보시면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이제 망했죠. 전쟁에서 치고. 그 이후에 독일에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고 헌법을 채택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진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만든 게 바이마르 헌법,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기고 이제 막 독일이 새롭게 나아가려고 했지만 뭐 전쟁 배상금도 굉장히 많고 그 사회가 굉장히 전쟁에서 졌으니까 우울하고 혼란스럽죠. 그 틈을 이용해서 독일을 장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대중들을 선동하고 독일에 이제 나치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히틀러가 뭘 일으키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거 어떤 인권의 문제, 이 평화의 문제, 이런 것들 한 국가 안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면서 연대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다른 나라들끼리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리, 그 연대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연대권의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요거는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들이 협력해서 도와야 할 그럴 권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 내용 한번 보면 자, 권리의 주체가 시민 계급이었던 프랑스 인권 선언문과 달리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 이 시민 계급은 뭐라고요? 상공 시민층들이라고. 뭐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세계 인권 선언의 권리 주체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고 자유권, 평등권, 뭐 사회권, 참정권, 연대권 그동안 이제 인권의 내용이 확장됐던 것을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 인권선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권선언 이후에도 계속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흑인 민권운동이 있고요. 흑인들이 이제 차별받지 않게 정당한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흑인 민권운동, 뭐 이제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하죠. 자,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도 1965년에 있었고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8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순서 정도 이렇게 쓱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인권의 확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변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권의 개념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조되는 건 환경권, 주거권, 안정권, 이런 개념으로 인권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자, 주거권은 말 그대로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에 바탕해서 주거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국민의 주거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주거 약자를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전권은 말 그대로 각종 위험이나 재난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관련된 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권은요.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예요. 그래서 관련된 역시 법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 만든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권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 이것 좀 잘 알아두시면 환경권을 권리이면서 자, 내가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이기도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자, 문화권은요,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이를 누리고요.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접근과 참여 활동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을 보장해주는 문화누리카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연대권 방금 위에서 3세대 인권 할 때 다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국가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연대권이라고 하고 그 최근에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정보 사회, 인터넷 사회에 나의 개인 정보가 막 떠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흑역사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가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헌법이 뭔지를 좀 먼저 판단해 두셔야 되는데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보장하고 있는 법을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 내용을 더 나가기 전에 이 법의 위계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법의 위계. 그래서 법이라는 게 위아래가 있다 이거야.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그 최고법이 바로 헌법이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최고법이 헌법이고 헌법 밑에는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 뭐 예를 들면 헌법은 우리나라 1987년에 이제 개정되고 그 뒤로 한 번도 이제 개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 같은 경우는 뭐 국회에서 수시로 이제 개정하는 게 법률이죠.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명령으로서 또 규정이 되게 되는데 명령은 대통령 명령, 뭐 장관령, 부총리령 이렇게
그 관련돼서 시행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명령이고, 그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건 자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에서만 적용이 되는 자치법규라는 게 있다. 그래서 뭐 서울시 조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조례나 규칙 같은 걸 말하는 것인데, 그건 자치법규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 이런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법률에서 뭐 초등교육법,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초등교육법과 관련해가지고 교육부총리령, 이런 게 이제 또 만들어지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서 막 급식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자치법규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위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법의 위계의 정점에 있는 게 바로 헌법이다. 그래서 법률이나 명령이나 자치법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헌법에 있는 내용들을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이다. 그래서 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 이거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될 권리이고, 행복 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은 사실 나머지 모든 기본권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행복 추구권 안에 이제 나머지 모든 기본권의 내용을 포괄하는, 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본권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복추구권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모든 기본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이 이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여기에서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자, 뭐 예를 들면 생명권, 인격권, 알 권리, 일반적인 행동권, 이런 것들이 관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여러분 잘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유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간섭받지 않을 권리예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모든 국민이 국가의 권력의 억압을 받지 않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자유권이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이런 게 자유권입니다. 자, 평등권은 이제 말 그대로 함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죠. 그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뭐 법 앞에 평등, 양성 평등. 자, 그런데 여기서 평등권에서 말하는 평등은 그냥 무조건 똑같이 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고려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또 그런 차별은 또 가능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똑같이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누군가를 뭐 이제 상을 주고 뭐 이럴 때 업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업적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거 차별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고려한 상대적 비례적 평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정권. 참정권은 말 그대로 정치에 참여할 권리죠. 정치에 참여할 권리. 그래서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출마해서 이제 공공의 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도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투표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 같은 게 대표적인 국민투표가 적용되는 요소죠. 이런 게 이제 참정권이다. 자, 그리고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내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 그래서 이런 거는 청구권 같은 경우는 수단적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수단적 권리.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청원권이라는 건 국가에게 뭔가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고, 재판 청구권, 내 권리가 침해됐을 때 재판을 청구해서 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내가 이제 범죄 행위에 피해를 입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럴 때 국가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하면 국가가 그런 데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보상 청구권은 뭐냐면 내가 이제 범죄 혐의를 받아서 구속이 됐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살인사건 현장 근처에 있다가 내가 범인으로 몰려서 구속이 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진범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야. 그럼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게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은요, 국가의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우리 범죄도시 같은 영화 보면 형사들이 범인 잡으려고 할 때 뭐 동네 완전히 다 때려 부시잖아요. 막 택시도 부시고 버스도 부시고. 자, 그런 경우 그 택시 회사나 그 버스 회사가 손해를 입은 거잖아요. 국가가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는 게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 사회권이 있습니다. 사회권. 자, 사회권은 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국가가 나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복지 같은 거 제공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이자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이제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환경권, 그리고 이제 쾌적한 보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권, 이런 것들이 사회권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권력을 그래서 뭐 해놓는다? 쪼개놓는다. 국가 권력을 하나의 기관에 집중시켜 놓으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의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각각 다른 기관에게 분담시키는 걸 권력 분립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하고, 자, 입법부 역할하는 게 국회죠. 행정부는 우리가 줄여서 정부라고도 하고요. 사법부, 이렇게 법원, 이렇게 세 권력기관이 권력을 쪼개서 갖고 있습니다.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요. 자, 그 법을 실행하는 건 행정부에서 하고요. 그 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적용하는 건 사법부에서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음주운전 하면 이렇게 처벌하겠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러면은 그 음주운전 단속은 누가 해요? 경찰 아저씨들이 하시죠. 그래서 그 경찰들은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하는 사람 재판 받아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적용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선거제도라고 나와 있죠. 자,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를 운영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해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제도라든가 누구나 선거에 이제 출마할 수 있는 범죄 같은 걸 저지르면 피선거권 제한이 있긴 합니다. 공무담임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복수정당제, 정당이 이제 여러 개 있어야 이 사람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리고 정당끼리 경쟁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이 똑같지 않으니까 자신과 의견이 비슷한 정당이 있어야 그것이 잘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당이 하나밖에 없다면,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유의미한 정당이 공산당 하나밖에 없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잘 실현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당은 이제 여러 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수정당제. 그리고 이제 기본권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받은 국민은 이 사안에 따라서 그 구제기관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하게 되면 이 헌법을 불러와서 이 관련된 내 기본권이 침해된 게 맞는지 아닌지 헌법을 가지고 따져볼 수가 있게 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날개 부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헌법 제10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봐두시면 되고, 자, 헌법 제32조 2항.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별표 쳐두시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헌법에서 우리의 기본권을 이렇게 보장해 주고 있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자,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할 때 자기는 되게 행복하다고 해봐요. 음주운전해서 이건 나 행복 추구권이야 막 이런다고 해보자고. 그거를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권리가 다 언제나 보장되는 건 아니고,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뭐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근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음주운전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제한하는 것인데 아예 뭐 그 술을 못 먹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좀 이제 지나친 자유의 내용 침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무담임권은 아까 참정권과 관련된 내용, 공적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출마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형사보상청구권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제 범인으로 몰려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기소 처분 같은 걸 받았을 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이 어떤 그 공무상 집행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이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복수정당 뒤에 누구나, 아니, 보통선거, 누구나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복수정당제, 여러 정당이 있는 것. 아까 말했던 헌법소원 심판, 국가 권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을 불러와서 이게 내 기본권을 침해한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 계속 헌법상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계속 좀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법치주의, 국가의 운영은 법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법 절차의 원리,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도 있는데요. 자, 시민 참여는 시민들이 참여 의식을 갖고 공공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시민 참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야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이 되고,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을 대표들에게 맡기는 걸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표들이 그냥 우리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 자, 시민 참여의 방법 보시면 합법적 방법으로는 뭐 그냥 다 뻔한 얘기입니다. 선과 투표, 서명운동, 1인 시위, 민원제기, 청원운동, 집회 참가,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 활동. 이익집단은 특정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건데 보통 무슨 협회로 표현이 되죠. 의사협회, 약사협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단체는 그런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하고, 자, 국가기관이나 또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의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합법적 방법인데 비합법적 방법으로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민불복종은 자, 의미를 한번 보시면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이지만 위법행위인 이것을 시민불복종이라고 합니다. 자, 시민불복종이 정당화하려면 자, 행위 목적이 정당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훼손한 법이나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간디 선생님의 소금법 투쟁이 있죠. 자, 인도가 당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제 인도를 강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더욱더 인도를 짜내기 위해서 소금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금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률을 제정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열받은 인도 사람들이 이제 간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바닷가에 가서 그냥 소금 만들고 감옥 가고,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감옥 가고, 또 다음날 또 하고 또 감옥 가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이 꽉 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잡아들일 수도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일화가 있죠. 결국에 나중에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소금법을 철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던 대표적인 시민불복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적이 당시 그 간디의 시민불복종을 보면 간디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겠습니까? 어떤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어떤 인도 민족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비폭력적 방법을 써야 돼요.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고,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해야 됩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게 별 효력이 없을 때, 피해가 점점 심각해질 때 마지막으로 시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시민불복종은 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그 부당한 법이나 정책을 만들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국가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 뭘 해야 된다?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을 존중하고 정당한 법 체계를 세우려는 운동인 것이다. 폭동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행위로 사람한테 알리고 당연히 공개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복종의 예, 여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죠. 자, 마틴 루터킹 목사, 아까 잠깐 또 얘기했었던 내용인데, 마틴 루터킹 목사는 흑인 민권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법에 반대해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운동을 했고요. 간디의 소금법, 제가 뭐 방금 자세히 말씀드렸죠. 영국 정부의 소금에 대한 부당한 법률 폐지를 위해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소금법 폐지 행진을 전개하고, 다 같이 막 감옥 가고 막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두 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자, 소로랑 롤스인데요. 위에서 봤던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은 이제 롤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소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소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정의한 판단은 법을 넘어선 개인의 양심이 최종 근거이다, 이거야.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면 불복종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동체의 정의감 뭐 이런 것보다 소로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개인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양심을 봐서 만약 우리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즉시 불복종할 수 있다. 이게 소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로는 미국이 이제 멕시코랑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인두세라는 걸 걷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두세라는 세금을 새롭게 만들어서 걷게 되는데, 이 소로가 보니까 그 멕시코 전쟁이라는 게 땅을 둘러싼 굉장히 부정의한 전쟁인 거야. 그래서 여기 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돈 나는 낼 수 없다 하고 이제 세금 내는 거 막 거부하고 막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고 막 이랬던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상남자예요, 상남자. 여러분 사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구레나루도 이렇게 그리고 좀 까칠해 보이는 그런 아저씨입니다. 자, 어쨌든 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인데, 그래가지고 막 이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롤스의 부정의한 판단은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어떤 정의롭느냐 정의롭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뭐에 따라서 공유된 정의관에 따라서 해야 된다. 공유된 정의관. 그래서 이 사회적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은 뭐냐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롤스의 어떤 정의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공유된 정의관이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불복종을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롤스가 얘기하는 건 이 시민불복종이 폭동 같은 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불복종해야 된다.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 이건 뭐냐면 어쨌든 국가를 뭐 해야 된다? 국가 체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 체제나 법 체계를 존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그냥 자유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아니면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뭐 말 그대로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데 접근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은 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 현저한 위배, 그래서 부정의가 작으면 그건 불복종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의가 어느 정도 클 때 그것에 불복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에 국한시킨다 라고 이제 롤스가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롤스의 정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차등의 너무 지금 뭐 자세히 할 건 없지만, 차등의 롤스의 정의 원칙은 사실 세 가지입니다.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2원칙이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이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시민복종의 기준이 되지만, 차등의 원칙의 내용은 뭐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사회에서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사람에게도 그 사회는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차등의 원칙인데,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것이 그걸 판단하기가 좀 늘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의 원칙은 이 시민불복종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 어떤 정당한 어떤 기준에서 제외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차등의 원칙은 제외다. 이 저항의 기준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이지, 차등의 원칙은 기준에서 제외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한번 보시면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다. 자,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 자, 신체적, 문화적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그리고 스스로 이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사회적 소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이주, 외국인, 노인,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뭐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동 등 일상생활 불편을 겪고 교육 및 취업에서의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주 노동자,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불합리한 대우, 장기간 근로와 저임금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해결 방안 보시면 자, 이제 개인적으로는 뻔한 얘기입니다. 편견을 버리고요.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 법률을 만들자. 그래서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 권리 구제에 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적 소수의 특징 한번 좀 볼까요? 자, 주류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여 분리하고 반드시 수적으로 적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수자가 숫자가 적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가지고 있는 권력, 사회적 발언권이 적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의 숫자가 백인의 숫자보다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인들은 권력을 갖고 흑인들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흑인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우리 세터민이라고 불리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북에서 넘어온 북한 이탈 주민도 일종의 소수자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였는데 그래서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 대학 입학할 때 특별 전형 같은 걸 한다거나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이런 것 때 이 특정 할당을 해가지고 아니면 가산점을 줘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적극적 평등의 실현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또 뭐라고 비판을 받게 되냐면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럼 차별받는 거다라고 해서 역차별이라는 또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청소년 노동권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노동권 보시면 청소년들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 근로시간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 청소년 노동권이죠. 자, 침해 실태를 보면 비인간적 대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이런 것들을 받게 되고 그 침해 원인을 보면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고용주, 이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의 준법의식이 좀 결여돼 있고 관련 법이나 제도가 좀 미흡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결 방안 보시면은요. 이게 뻔해요. 해결 방안 보시면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 대처해야 되고 준법의식, 고용주, 사장님들이 함양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을 좀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아둬야 될 내용 같이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 일단 몇 살이어야 된다? 1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15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15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업 허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급받아야 가능하고 15세 이상이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자, 2계명 보시면 자,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계명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요. 자, 5계명, 자, 요거는 잘 외워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뭐 딱 그냥 바로 외울 것 같고. 자,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자, 옆에 청소년 근로자 근무 시간 한번 볼까요? 자, 청소년 근로자는 그래서 하루 7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35시간 일을 할 수 없다. 단,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뭐 이제 뭔 일이 생긴 거야. 뭐 이제 일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야, 오늘 너 1시간만 좀 더 해라.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면 합의하면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하루에 1시간, 일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 일주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자, 6계명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는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시급이 12,000원이다. 그런데 이제 초과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휴일로 지정된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18,000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자, 7계명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장님들도 그냥 돈 많이 나가는 게 아까우니까 막 숨기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한다고 해보자.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5일 일한다고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카페에서 하루 4시간, 5일 일을 한다. 그럼 내가 일하는 시간은 총 몇 시간이다, 여러분? 20시간이죠, 20시간. 자, 그러면 일주일 개근을 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15시간 일을 한 거죠. 자, 요러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20시간 일했다. 그리고 토일은 휴일이다. 토일은 휴일인데, 자, 그러면은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개근을 했다. 20시간 이상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휴일 중에 하루는 유급 휴일이어야 된다는 거야. 하루는 유급 휴일. 그래서 돈 주는 휴일이어야 된다. 돈 주는 휴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토 일 중에 하루는 그래서 4시간 일한 걸로 쳐줍니다. 4시간 일한 걸로 쳐줘가지고 실제로 이제 나는 20시간 일했지만 실제로 받아야 되는 시급은 몇 시간만큼 24시간만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받는 이 한 주의 급여는 24시간만큼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급휴일이라고 해요. 유급휴일. 그래서 유급휴일 날에도 일한 걸로 쳐서 계산을 받게 된다. 자, 8개명.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가다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고, 무슨 노래방 이런 데서 역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 자, 이거 그냥 쓱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합사회 2, 1단원 인권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잘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인권의 종류예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인권의 발달 역사,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암기하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